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초고품격 레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 60번째 시간도 역시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또 오늘 어떤 흥미로운 주제를 말씀드리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21-22 시즌이 끝난 상황에서 이른바 언성 히어로들, 언성 히어로라 하면 이제 칭송받지 못한 영웅들, 뭐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크게 부각되거나 각광받거나 뭐 이런 데서는 조금 이제 비껴나 있었던 이제 그런 유형의 선수들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제 이명철 해설위원은 프리미어리그의 언성 히어로 5명을 준비를 해오셨고, 저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이외 리그들의 언성 히어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프리미어리그의 5번째 선수는 누굽니까? 울버햄튼에서 꼽았습니다. 네. 사실 울버햄튼 하면 조세사 골키퍼, 아니면 뭐 우리의 황희찬, 라우리 메네스, 후백 네베스, 이러한 자원들이 주로 주목을 받게 됐는데,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 선수들에게 밀려서 크게 언급되지 않은 선수가 있습니다. 센터백의 맥스 킬먼입니다. 네. 풀네임은 이제 뭐 막스밀리안 킬먼 이렇게 네. 이제 발음을 하는 선수인데, 맥스 킬먼 선수가 주로 올 시즌 울버햄튼의 백스리에서 오른쪽 센터백, 그러니까 오른쪽 스토퍼로 나왔죠. 네. 근데 이 선수가 특이할 점은 왼발을 잘 씁니다. 하지만 이 왼쪽에는 뭐 로망 사이스와 같은 또 다른 왼발을 쓰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전술적인 부분에서 또 사이스에게 왼쪽을 일단 넘겨준 상황에서 결국 맥스 킬먼 선수가 오른쪽 센터백을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오른쪽 센터백 자리에서 왼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빼어난 활약과 빌드업 능력을 보여준 선수가 바로 이 맥스 킬먼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맥스 킬먼의 특징은 일단 울버햄튼의 유스 출신이고요. 흥미롭게도 풋살 대표팀 경력을 갖고 있는 선수예요. 네, 어쨌든 좁은 공간에서 볼을 다루는 데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볼을 확실히 잘 다루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볼을 직접 운반하고 전진하면서 왼발로 볼을 좀 뿌려주는, 미드필더 쪽이나 아니면 윙백에게 볼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강점이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수비력이 아주 좋습니다. 상대에 대한 대인 수비 능력이 좋기 때문에 공중볼을 잘 따내고 경합에서도 쉽게 밀리지 않는, 그래서 원래 이 자리의 주전이었던 윌리 볼리 못지않게 수비에서의 역량은 오히려 맥스 킬먼이 더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볼리는 발이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킬먼은 상당히 큰 육각형에 가까운 수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맥스 킬먼이 울버햄튼 수비에 조세사가 아무래도 많은 주목을 받지만 이 선수도 당연히 언급이 되어야 될 언성 히어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 시즌 울버햄튼이 어쨌든 단단하고 네. 견고한 스타일의 경기를 치는 데 있어서 킬먼 선수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는 또 이명철 해설위원 말씀을 들어봤고요. 저의 5등은 보통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조금 전에 킬먼 선수처럼 이제 수비수라든가 뭐 또 수비형 미드필더라든가 이런 포지션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과감하게 무려 시즌 리그 20골을 넣은 공격수를 선정을 해봤어요. 근데 20골쯤 넣었으면은 사실은 부각이 좀 많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제가 이 선수가 우리 언론에서 다뤄지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혹시 모데스트인가요? 맞습니다. 네. 앙토니 모데스트 선수. 네. 저 너무 미리 말해가지고 아니요. 괜찮죠? 20골에서 착안을 하신 것 같아요. 20골에서 딱 생각났어요.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언급이 안 되잖아요. 잘 안 됐죠. 그러니까 똑같은 20골인데 분데스리가 MVP로 은쿤쿠 선수는 언급이 그렇죠. 많이 되잖아요. 네. 이제 은쿤쿠 선수는 많이들 아시죠. 그런데 이 은쿤쿠와 모데스트가 사실은 동률 20골이에요. 그 위에 있는 선수들은 잘 아시는 레반도프스키 선수, 파트릭 시크 선수, 그리고 엘링 홀란드 선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모데스트 선수가 모든 대회를 토탈하면은 23골이고요. 그리고 4어시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즌 성적이 23골 4도움이니까 사실은 이 정도면은 원래는 보통 언성 히어로 계열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앙토니 모데스트 사실 나이가 벌써 30대 중반이고 88년생인데 이 선수가 또 소속 클럽이 쾰른이다 보니까 거의 언급되는 모습을 못 봐서 사실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제 언성 히어로 저의 5위에 이제 위치를 시켰는데, 이 선수의 소속 클럽인 쾰른이 지난 시즌에 16위였어요. 근데 올 시즌에 무려 7위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엄청난 수직 상승으로서 유럽 아마 전체 리그들을 거의 통틀어 보더라도 쾰른은 가장 향상의 폭이 큰 팀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쾰른이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이 모데스트 선수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죠. 그러니까 아마 임 의원님은 좀 그 골 장면들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선수는 이번 시즌에 거의 뭐 헤더 머신과도 같이 거의 뭐 헤더 찬스만 났다 하면은 거의
뭐 백발백중이라 하면은 조금 과장이겠지만 상당히 결정력 높은 솜씨를 보여줬고 여기에 또 간간히 또 발로 넣는 골들도 물론 섞여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이 선수를 또 꼽고 싶은 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선수가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쾰른에서 전반기에 좀 부진해서 생테티엔으로 사실은 겨울에 또 임대도 갔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선수에게 있어서 쾰른은 굉장히 각별한 팀인 것이 16, 17 시즌 쾰른에서 이 선수가 27골을 터뜨렸던 것이 자신의 커리어 최고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중국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쾰른에 복귀한 이후에 사실 지난 시즌에는 나이도 들고 이제 퍼포먼스가 예전에 아주 좋았을 때만큼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프랑스 리그로 임대까지 갔다 왔는데 올 시즌에 보란 듯이 부활을 해서 그 27골 넣었던 시즌 바로 다음 가는 시즌을 자신의 커리어에서 올 시즌에 만들었거든요. 이제 30대 중반이 다 된 나이에. 그래서 이 모데스트 선수는 여태까지 다른 곳에서 언급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저의 그 언성 히어로 5위는 앙토니 모데스트 선수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미호님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네 번째 선수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선수도 참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기술적인 선수이면서도 또 지난 시즌 토트넘전에 넣었던 기가 막힌 중거리 슛 한 방을 연상하실 것 같습니다. 해머 군단이라고 하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미드필더 마누엘 란시니입니다. 네. 란시니가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고요. 그랬죠. 이 네. 부상 때문에 월드컵에도 결국은 뛰지 못하고 무엇보다 기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원래 란시니는 2선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가 되더라도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아래 하프라인 지점에서부터 볼을 직접 운반하는 플레이를 잘했고 그러면서도 패스 타이밍을 잘 읽어서 중원에서 본인이 볼을 끌고 동료를 활용하면서 팀의 전진을 돕는 정말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을 했거든요. 근데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고 나니까 결정적인 이 선수의 무기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기동력이었어요. 네. 기동력이 저하가 되면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 그리고 상대를 제쳐낼 수 있는 어떤 드리블 능력 드리블 속도가 많이 떨어졌죠. 정말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란시니가 볼을 잡으면 예전과 다르게 볼을 끈다는 인상이 많이 들었고 대체적으로 롱볼 혹은 크로스 좀 빠른 템포의 공격을 원하는 웨스트햄 입장에서 란시니는 전술적으로 쓰임새가 이제는 애매하다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 멋진 한방들은 터뜨렸는데 지난 시즌 토트넘을 상대로 넣었던 3대3의 세 번째 골 네. 란시니의 그 멋진 중거리 슛이 대표적이었죠. 하지만 그 골과 별개로 시즌의 활약도는 역시 최근의 시즌들 모두 란시니는 부상의 여파로 그동안 높은 점수를 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올 시즌 상황이 달랐는데요. 사실 란시니 선수가 시즌 초부터 선발로 구상이 잡혔던 것은 아닙니다. 포르날스라든지 아니면 보웬가 같은 자원들 네. 그리고 소우책과 라이스 등이 구성되는 이 선에 벤나마 선수도 또 올 시즌 드리블러로서 좋은 감각을 보여주면서 주전 자리에서 란시니는 아무래도 유리함을 가져가면서 출발을 하지는 못했어요. 네. 좀 밀리면서 출발을 했는데 근데 이 선수가 중요할 때 폼이 확실히 올라왔습니다. 웨스트햄이 초반에 잘 나가다가 센터백 오그본나가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고 네. 왼쪽 풀백의 크레스웰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중반에 후방 빌드업을 이끌 수 있는 자원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크레이그 도스는 발밑이 좋지 않고 커트주마도 발밑이 좋지 않고 네. 크레스웰이 못 나온다 싶었을 때 마시아키조차 빌드업 능력이 아쉽고 쿠파 혼자서 뭔가 오른쪽에서 다 뭔가 지휘를 하기에는 올 시즌 쿠파에도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어떤 지난 시즌보다는 아쉬운 요소들이 있었죠. 예. 그런 점들을 보면 후방 빌드업을 이끌 수 있는 자원은 철저하게 디클란 라이스 뿐이었고 크레스웰이 나오면 왼쪽 풀백 크레스웰 정도만 딱 이 둘에게만 결국은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럴 때 이 후방 빌드업의 단조로움을 풀어준 선수가 마누엘 란시니였습니다. 올 시즌은 란시니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 이를 바탕으로 다시 드리블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고 예전만큼 드리블의 역동성이 살아나지 않더라도 패스를 바탕으로 좀 더 노련하게 경기에서의 패스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어떤 선택과 기술들이 더 많이 발전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란시니가 예전만큼의 신체 능력은 다 회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올라온 듯 보이고 여기에 보다 더 플러스된 노련함을 탑재했기 때문에 팀의 플레이메이커로서 란시니가 기능됐던 부분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포르나이스가 제 생각에는 지난 시즌들보다는 올 시즌이 좀 아쉬웠다고 봤거든요. 좀 애매했죠. 네. 하지만 란시니만큼은 달랐다. 그래서 란시니가 모이스 감독의 웨스트햄에 있어서 빌드업 과정, 미드필더로서의 공격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역시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 정말 그의 활약이 반가웠던 시즌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저의 4위는 이 선수도 이제 언성 히어로 계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좀
많이 뛰고 좀 이제 수비적인 스타일의 선수들이 많이 나오게 마련인데 이 선수도 제가 좀 약간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공격 자원입니다. 우니온 베를린의 셰랄도 베커 선수를 선택을 했어요. 이 선수는 국적도 조금은 이제 특이하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태생이긴 하지만 국적이 수리남 국가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계속 연령별 대표를 지냈던 이제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보면 엘리트 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성인 국가대표는 이제 수리남에서 뛰고 있어요. 그래서 수리남 선수로서 1995년생이니까 사실은 이제 20대 중후반 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절정기를 달려야 되는 선수인데 마침내 절정기가 온 것 같아요. 그 팀도 아까는 이제 제가 쾰른 이제 칭찬받을 만하다. 그 중심이 이제 단연 앙토니 모데스트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니온 베를린은 정말 이 팀 자체가 상당히 근년에 칭찬이 아깝지 않은 팀이죠. 반면에 약간 망신살이 뻗친 팀이 헤르타 베를린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니온과 헤르타는 사실은 재정 규모나 애시당초의 어떤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는 이게 라이벌이라고 하기는 좀 헤르타 쪽으로 많이 기울거든요. 헤르타가 너무 크죠. 헤르타가 네. 큰 팀이고 사실 헤르타 입장에서는 우니온을 라이벌로 보기도 조금 싫을 텐데 그러나 아시다시피 올 시즌은 헤르타가 역시 또 강등당할 뻔했었고 네. 반면에 우니온 베를린은 승격하자마자 이제 중위권이었다가 지난 시즌 7위 해가지고 컨퍼런스 리그까지 나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올 시즌에는 무려 5등까지 이제는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니온 베를린 전체 팀을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저는 이 셰랄도 베커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봐요. 모든 대회 통틀어서 6골에 9개의 도움이니까 뭐 포인트도 괜찮아요.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윙어 스타일의 경기를 전개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3-2 포메이션의 3미들로 나오더라도 사실은 이제 측면 돌파 쪽에 강점을 갖는 그러한 유형의 미드필더 윙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니온은 근본적으로는 좀 실리 컨셉의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3-2 포진을 근간으로 하면서 실리적인 컨셉의 축구를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특기할 만한 대목이 그 막스 크루제라는 우니온에서 가장 창의적이었던 스트라이커가 겨울 이적 시장에 또 나가버렸죠. 네. 그 바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니온이 자신들의 스타일의 축구를 하면서 뭔가 막스 크루제 말고 다른 유형의 무기가 필요했어요. 그럴 때 올 시즌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우니온의 상승을 계속 이끌었던 아주 공신 중에 하나가 셰랄도 베커입니다. 이 셰랄도 베커 선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셰랄도 베커 선수가 이제 달릴 때 보면 마치 무슨 약간 그 배속으로 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근데 배속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빨리 달리는 건데 정말 빠르거든요. 아마 분데스리가 전체를 통틀어서도 정말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그 스프린트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막스 크루제의 창의성을 잃은 대신 그 대신 셰랄도 베커의 스피드로 무장하고서 우니온 베를린이 오히려 더 좋은 실리적인 컨셉의 축구로서 더 높은 순위를 올 시즌에 저는 기록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셰랄도 베커 선수가 지금 95년생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실은 이제 20대 후반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이 선수가 몸값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또 수리남 국가대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가대표 레벨에서도 뭔가 좀 언급될 기회가 좀 사실상 좀 없죠. 그렇죠. 우리가 경기를 접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네. 아프리카 지역 예선 그 최종 거기까지 정도 올라오는 팀들이 또 많이 언급이 되는데 또 수리남이니까 그런 면에서도 언급될 기회가 많지 않은 선수라서 저는 이 셰랄도 베커 선수도 역시 공격적인 재능이지만 꼭 언급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에 저의 4위는 셰랄도 베커 선수를 선정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프리미어리그 3위 들어보겠습니다. 포지션을 바꾼 게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있어서 역시 감독도 같이 칭찬을 받아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후반기 정말 기적과도 같은 돌풍, 대단한 어떤 시나리오를 썼던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이제는 미드필더가 된 조엘링턴을 꼽았습니다. 네. 원래 조엘링턴은 공격수였죠. 그렇죠. 그리고 1년 전 이맘때만 해도 뉴캐슬 팬들 입장에서 골을 못 넣는 공격수였죠. 도대체 우리는 왜 거금을 들여서 골을 못 넣는 공격수를 샀을까? 그 스티브 브루스 감독의 다소 아쉬운 전술까지 포함을 해서 조엘링턴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라파 베니테즈가 있을 때도 뭐 조엘링턴의 역할이 좋진 않았고 결국 뉴캐슬 커리어는 이 선수에게 완전한 실패로 정립이 되는 듯 보였어요.
근데 올 시즌 전반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에디하우 감독이 부임하고도 공격수는 오히려 조엘링턴을 중용하기에는 너무 이 선수의 기량 자체가 아쉬움이 많았었죠. 근데 딱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노리치전에 센터백 클락이 퇴장을 당합니다. 네. 수적 열세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공격수 한 명을 미드필더로 내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에디하우 감독이 어쨌든 우리가 수비를 해야 되니까 공격 자리에 있던 조엘링턴을 한 칸 내립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선수가 미드필더가 됐어요. 근데 그 노리치전에 미드필더가 된 조엘링턴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 경기를 잘한 거예요. 꽤 긴 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오히려 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서 에디하우 감독도 뭔가의 느낌을 받았겠죠. 조엘링턴은 미드필더가 맞는 곳이다. 원래 천직이 미드필더임을 이제 발견한 겁니다. 네, 그 클락의 퇴장이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그림을 그린 것도 같아요. 물론 조엘링턴이 만약 미드필더가 아니었다고 해도 저는 일정 부분 에디하우 감독의 역할 덕분에 뉴캐슬은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조엘링턴의 미드필더에서 보여준 활약이 분명 후반기 때 상당히 많은 지분을 차지했던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 미들에서 좀 가끔씩 또 올라가잖아요. 네, 공격적으로. 그쵸. 순간순간 올라가는데 그게 오히려 공격 위치에 애초부터 있을 때보다 좀 위력적인 듯한 느낌을 받아요. 네. 그래서 원래 조엘링턴 선수가 이 호펜하임에서 뛸 때도 주로 공격수로 뛰지만 한두 칸 내려와서 아래로 내려와서 동료의 볼을 받아주고 경합을 펼친 다음에 연계해주는 플레이를 좀 선호했었죠. 그래서 공격수지만 원래도 미드필더 성향이 아예 없지는 않았던 선수였어요. 근데 미드필더 성향이 있는 공격수, 가장 떠오르는 선수 역시 벤제마가 있겠지만 그 선수들은 어쨌든 원톱에서 내려오는데 정말 미드필더 자리까지 엄청 내려오거나 고정적으로 그 위치에 있거나 하진 않잖아요. 근데 조엘링턴은 오히려 고정된 아래 위치에서 활약이 더 좋았던 거죠. 일단 이 선수가 미드필더로 뛸 때는 주로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에 가깝게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압박 능력이 상당하고 태클 능력도 괜찮습니다. 일단 피지컬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피지컬을 바탕으로 또 원래도 가지고 있었던 적극적인 활동량을 바탕으로 집요하게 상대를 압박하고요. 1대1 상황에서 태클 타이밍을 꽤 잘 가져가더라고요. 오히려 공격수로서 압박에 참여했던 경험이 보다 더 미드필더에서 그 압박을 더 요구받게 되는 위치로 내려오게 되니까 이 선수는 더 본인의 활동량과 태클 능력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뛰면서 패스를 받아줄 수 있는 움직임을 활발하게 가져가겠구나. 그러면 패스를 줄 수 있는 기마랑이스와 셰이비아 같은 선수들도 자연스럽게 조엘링턴 쪽으로의 전진 패스기를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경합. 어느 지점에서든 이 선수는 볼 간수가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조엘링턴이 공격수 자리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침투 타이밍을 못 잡고 간간히 센터백에게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경합조차 어려워하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센터백의 경합보다 상대 미드필더의 경합을 이겨내는 게 대체적으로 쉽죠. 그래서 조엘링턴은 이제야 맞는 옷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3위는 이 선수는 아마 다 아시긴 아실 텐데 그 누구도 이 선수를 그 팀의 에이스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 비아레알의 1988년생 아까 모데스트 선수와 사실 동갑입니다. 에티엔 카푸에 선수. 카푸에. 네. 에티엔 카푸에 선수는 사실은 프리미어리그 팬분들께도 낯익은 얼굴이죠. 왜냐하면 토트넘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 와포드에도 또 있었기 네. 때문에 굉장히 낯익은 얼굴인데 이 선수가 사실은 토트넘 시절에도 언성 히어로 같은 역할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네. 토트넘 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왓포드에서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언성 히어로였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선수는 어느 클럽에 있든지 간에 언성 히어로 기질이 기본적으로 다분하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찌됐건 일단 프랑스의 이 베테랑 미드필더가 올 시즌에 모든 대회 토탈 3골 5개의 도움인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만 2골 4개의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에서만 2골 4개의 도움을 하는 어떻게 보면 수비형 미드필더잖아요. 네. 그런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아마 이 에티엔 카푸에 선수의 특히 공격 포인트에서의 위력은 리버풀 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2차전 리버풀 팬들을 순간 엄청 당혹스러운 쪽으로 몰아갔던 게 사실은 에티엔 카푸에 선수 그렇죠. 아닙니까? 예, 카푸에 선수가 뭐 측면으로 돌아나가기도 하고 다양한 움직임을 가져가 주면서 어시스트를 계속 찔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전반전 리버풀이 크게 고전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사실은 비아레알을 얘기할 때는 항상 제라르 모레노 선수를 얘기하고 그리고 중원을 얘기하면 또 다니 파레오 선수를 또 얘기하고 항상 그 또 수비 쪽을 얘기하면 또 파우 토레스 선수가 몸값이 비싸고 또 알비올 선수가 또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니 해도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단주마 선수를 또 그렇죠. 얘기하겠죠. 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선수들보다 카푸에 선수 역할이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어쩌면. 물론 뭐 골 넣어주는 게 또 중요하니까 모레노 선수나 단주마 선수도 중요하긴 하겠죠. 그런데 카푸에 선수가 없으면 비아레알이 게임 자체가 잘 안 돼요. 제 사실상. 생각에는 네. 밸런스에 가장 큰 차이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카푸에 선수가 공격 시에는 비아레알의 경우도 윙포워드들이 안쪽으로 좀 좁히고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좀 올라가면서 변형된 포메이션을 좀 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제가 봤던 경기들 중에는 아무래도 카푸에가 주로 이제 원볼란치처럼 후방 지역을 좀 책임지고 그러면서 공격에 나간 선수들이 복귀할 때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지연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카푸에가 거기서 좋은 위치 선정을 바탕으로 상대를 지연하고 혹은 공격을 끊어내는 공헌도가 굉장히 크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공격 끊어내는 공헌도가 무지하게 크고 네. 그리고 이제 빌드업에 있어서도 파레오 선수가 물론 조금 더 전진해서 찬스 메이커 역할은 하지만 파레오 선수에게 또 볼을 전개시켜주는 선수는 보통 카푸에 선수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푸에 선수가 기본기도 좋고 볼 지키는 능력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른 것 같지 않지만 약간 설렁설렁하면서도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깔끔하게 끊어서 또 파레오 전해주고 그리고 틈만 나면 또 자기도 공격하기 위해서 또 올라가기도 하고 굉장히 사실은 다재다능하고 머리가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가 많은데도 나이가 적지 않죠. 그런데 그 역할을 굉장히 훌륭하게 수행하면서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공격 포인트도 상당히 다량으로 만들어냈거든요. 저는 카푸에 선수가 언제까지 잘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스타일로 봐서는 뭐 다음 시즌에도 계속 잘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 엄청나게 막 스프린트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머리로 축구한다 그런 인상을 주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에티엔 카푸에 선수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임영철 해설위원님의 이제 대망의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생각날 만한 언성 히어로 들어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에서 꼽았습니다. 저는 토트넘의 언성 히어로 하면 아마 많이들 생각나실 거예요. 피에르 에밀 호이베르입니다. 네. 호이베르는 정말 활동량, 압박, 투지, 꾸준함에 있어서 토트넘 팬들에게 소중한 존재로 저는 계속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이베르 선수가 시즌 내내 정말 체력적인 교체 안배도 받지 못한 채 매 경기들을 풀타임으로 거의 뛰어왔고 그러면서도 매 경기마다 활동량을 바탕으로 압박을 해주고 중원 혹은 측면 지역의 수비를 도와주거나 커버를 해주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볼 전개에도 일정 부분 기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근데 그 볼 전개는 약간 조금 100%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평들도 계속 있긴 있잖아요.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언성 히어로로서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다는 데에는 그러한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활동량과 압박 능력, 경기를 계속 꾸준히 뛰면서 스킵의 부상이 후반기 때 계속 있었음에도 호이베르가 중원에 한 자리를 차지해준 건 정말 팀 운용에 있어서 기둥을 지켜주는 정말 굴곡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그 볼 주기에 관련해서는 저는 두 개를 얘기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결국 패스가 아쉬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1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1위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경기들을 뛰다 보니까 그런데도 꾸준히 압박과 활동량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한 영향력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매 경기 쉬지 못하고 뛰는 선수는 결국 보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체력적인 한계가 좀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패스의 정확도나 이런 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뭐 미드필더는 이제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시야를 넓히는 과정 자체가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시야를 이렇게 계속 두리번 하면서 볼이 오는 동안에도 시야가 확보되고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패스 선택지를 넓게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이 좋은 어떤 패스 능력과 전개 능력을 보여준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체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아마 고개를 두리번 하거나 혹은 볼을 받기에 앞서서 위치를 가져갈 때 어떤 스텝들이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하 때문에 좀 실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도 호이베르의 패스 능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선수는 역시 그래도 전개 능력은 확실히 딱 전개만 떼놓고 보면 아쉽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볼을 못 다루는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쉽을 순 있어도 그렇다고 이 선수의 치명적인 단점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이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좀 운반해주고 어쨌든 볼을 계속 가져가주면서 간수해주는 영향력은 분명 무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호이베르의 언성 히어로 기질을 하나 더 늘려주는 포인트가 토트넘이 주로 2명의 미드필더를 세운다는 겁니다. 3명의 미드필더를 세우는 팀과 다르게 2명의 미드필더를 세우면서 1명이 커버해야 되는 범위 자체가 아무래도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호이베르 선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고요. 또 하나는 토트넘의 윙백이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편이거든요. 그렇죠. 올 시즌 세세뇽이 그래도 마지막 되면서 조금 활약을 좀 이어갔던 경기들이 있기는 한데 레길론, 세세뇽 뭐 전체적으로 다 왼쪽 윙백은 아쉬웠다고 봐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에메르송 로야도 아쉬움이 컸죠. 도어티는 잠깐 활약했지만 부상으로 결국은 마이미에는 경기를 뛰지 못했고요. 그런 윙백의 아쉬움들을 호이베르가 넓게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커버했던 범위나 어떤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호이베르는 정말 보이지 않지만 은근히 토트넘의 기둥을 책임진 핵심 자원이었다. 만약 호이베르가 잠깐이라도 부상으로 빠졌다고 한다면 아무리 벤탄쿠르가 영입이 됐어도 토트넘은 지금의 어떤 성적을 내는 게 어쩌면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호이베르 선수까지 들어봤고요. 저의 2등은 정말 감격의 우승을 이 팀이 했습니다. 네. 밀란의 피에르 칼룰루 선수. 칼룰루. 네, 칼룰루 선수는 오늘 제가 갖고 온 선수들 가운데 가장 어립니다. 네. 2000년 6월 5일생. 6월 5일이 제 생일인데 사실은. 칼룰루 선수랑 제가 생일이 네. 같아요 지금. 여러분 저 공식적으로. 영상 날짜랑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아시죠? 다들 축하 댓글 많이 남겨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갖고 온 선수 가운데 프랑스 선수가 벌써 3번째 나왔어요. 모데스트 선수도 네. 프랑스고 카푸에 선수도 프랑스인데 지금 칼룰루 선수도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멀티 수비수입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에도 직전에 이제 끝난 올 시즌에도 라이트백도 보다가 레프트백도 보다가 그리고 이제 센터백을 봤거든요. 네. 특히 이 센터백 자리는 사실은 지난 시즌까지 정도 기준으로는 이 칼루루 선수가 약간 불안했던 네. 것도 사실이에요. 수비 불안이 지적을 받았죠. 그러니까 뭔가 좀 실수도 나오고 약간 1대1에도 조금 약한 것 같고 뭔가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타깝게도 키에르 선수가 이제 장기 부상이 됐었고 여기에 이제 로마뇰리 선수가 있었는데 로마뇰리 선수의 폼이 그렇게 아마 밀란 팬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아주 그렇게 미덥지는 않았었거든요. 전반기만 잠깐 좋았던 시기가 있었지만 결국 그게 또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토모리의 그럼 센터백 파트너를 누가 할 것이냐? 우풀백, 좌풀백 이렇게 돌아다니던 칼루루 선수가 이제 그 파트너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밀란이 그런데 수비가 엄청나게 안정적인 팀이 됐고 그러면 이제 토모리의 공이 더 크냐? 칼룰루의 공이 더 크냐? 이제 그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세리에아 시즌 베스트 팀, 시즌 베스트 11을 뽑으라 그러면 아마 그래도 토모리 선수가 들어가지 않겠나. 네. 그래서 제가 칼룰루 선수를 오늘 언성 히어로에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세리에아 팀 오브 더 시즌을 뽑으면 칼룰루 선수가 거기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아마 슈크르니아르도 올 시즌 정말 잘했고 브레메르라는 브레메르도 또 잘했죠. 토리노 토리노에. 수비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거기 들어가기는 좀 애매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풀백, 좌풀백, 센터백 이렇게 돌아다닌 또 경력이 있어서 과연 또 어디에 넣을까도 조금 애매하고 근데 우풀백일 때도 사실 날카로운 크로스 같은 걸로 또 좋은 장면들도 만들곤 했었거든요. 그런 선수인데 어쨌든 밀란에 여러 가지 중앙 수비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은 거기까지 들어가서 지난 시즌보다는 월등히 향상된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밀란 팬들 또 세리에 팬들 입장에서는 잘하면 이게 그 윌리앙 튀람의 제레 아니냐. 뭐 튀람 선수가 사실 라이트백도 뛰고 이제 센터백도 뛰고 했기 때문에 뭔가 좀 튀람 같은 그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칼루루 선수가 또 운동 능력은 좋은데 그 운동 능력도 사실은 튀람 선수의 또 특기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 같은 이런 발전 추세면 점점 더 이제 이 선수는 정말 릴리앙 튀람처럼 될지 모르겠다라는 평가가 이제는 나와서 사실은 이 선수도 아까 쉐랄도 베코 선수도 제 생각에 다음 시즌부터는 언성은 아닐 거거든요. 근데 이 칼룰루 선수도 지금 얘기해두지 않으면 다음 시즌부터는 제 생각에는 몸값도 많이 뛸 거고 언성이 전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영스타급 수비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요번에 한번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겠다. 저는 올 시즌 이 유럽 축구의 어떤 그 기량 발전상을 줄 수 있다면 칼룰루를 주고 싶어요. 정말 보면서 와 이렇게 불안했던 선수가 탈바꿈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면 어린 선수이니만큼 이제 그 잠재력이 터지는 시기를 본격적으로 맞이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칼룰루의 평가도 다음 시즌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데 저 역시도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영철 해설위원님의 그 마지막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보셨을 때 최고의 언성 히어로는 이 사람이었다. 누굽니까? 브렌트포드의 야네트입니다. 개인적으로 브렌트포드의 축구를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브렌트포드가 뭐 감독부터 시작해서
칭찬을 아주 뭐 많이 받고 있는 시즌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예. 되게 매력이 있는 어떤 전술적인 포인트, 확실히 구체적인 어떤 경기 운영을 보여줬고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또 이 스토리도 상당히 네, 멋진 네, 팀이고 네, 네. 그 무엇보다 브랜트포드에는 상당히 많은 언성 히어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팀의 중심이 되는데 자주 언급이 안 돼서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선수가 누구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야네트를 꼽고 싶었습니다. 네, 네. 야네트 선수는 실제로 이 선수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제는 독일 국가대표팀의 감독이 된 한지 플릭 감독이 브랜트포드 경기를 보러 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야네트를 직접 관찰해 가기도 했었는데 야네트 선수는 미드필더에서 올 시즌 멀티성을 보여줬습니다. 주로 전진된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될 때가 많았는데 올 시즌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합류하고 3월부터 이제 또 에릭센 선수가 워낙 잘해줬잖아요. 그래서 에릭센이 공격적으로 전진을 할 때는 야네트가 약간 뒤쪽으로 내려와서 마치 뇌르고르와 야네트가 더블 볼란치처럼 두 명의 뒤에 미드필더를 받쳐주고 한 명의 에릭센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중원 유연함이 갖춰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네트의 경우는 제 생각엔 미드필더 지역에서 뛰었던 어떤 역할 자체는 물론 전진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거의 멀티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줬다. 실제로 네르고르가 못 나왔던 경기에서 3선을 또 뛰기도 했었죠. 그런 점들에서 일단 이 선수의 멀티성, 활용도를 저는 좀 높게 보고 싶고요. 야네트 역시도 상당한 활동량을 가졌죠. 브랜트포드가 주로 상대에 대한 전방 압박을 하는 팀이고 라인도 꽤 높게 형성하는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후반기 됐을 때는 이제 조금 능동적으로 조율을 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압박은 항상 이 팀의 무기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압박에 있어서 첫 번째로 야네트가 먼저 상대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고 만약 압박이 안 돼서 풀렸다 하더라도 바로 허리 쪽까지 내려와서 네르고르의 주위를 커버하는 선수도 야네트거든요. 대단한 활동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라운드를 전체적으로 압박도 하면서 네르고르의 수비 부담도 덜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네르고르가 영리한 수비 위치를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선수가 야네트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브랜트포드는 측면을 주로 전진시키고 윙백의 전진이 중요한 만큼 윙백의 뒷공간이 아무래도 크게 벌어지는데 이쪽에 대한 커버 역시도 야네트 선수가 상당히 좀 잘 도맡아줬던 그런 경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야네트의 이런 활동량과 압박 능력은 역시 장점인데 저는 그보다도 더 각광받아야 될 부분이 플레이메이킹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찬스 메이킹 능력 역시 브랜트포드의 후반기를 일으켜 세웠던 큰 포인트가 많고 이 팀에는 아이반 토니아 같은 경합 능력이 좋은 선수들 또 윙백 자리에 있는 세르기 카노스 왼쪽에 니코 헨리 올 시즌 정말 잘해줬죠. 이런 자원들의 어떤 역시 중심이 되어주는 모습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실 텐데 중앙에서 보면 볼 순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저는 야네트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카푸의 선수 말씀드릴 원리와 좀 비슷하네요. 딱 그렇네요. 파레오가 이제 에릭센 유형이고 딱 그렇게 볼 수 있죠. 정말 에릭센의 창의성, 파레오의 창의성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것처럼 공통점이 있는데 야네트의 경우는 일단 이 선수도 웬만해선 볼을 잘 뺏기지 않습니다. 좀 다부진 형태의 몸이 좀 좋은 선수여서 경합 능력이 일단 좀 좋은 선수라고 얘기는 드리고 싶고 왼발을 잘 써요. 그래서 왼발을 바탕으로 측면 윙백에게 볼을 전환하거나 롱킥을 뿌려서 전방의 아이반 토니의 머리를 활용하는 그런 어떤 롱킥 전환, 윙백의 활용 다 야네트 선수가 먼저 후방에서 조립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빌드업 과정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선수가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가 되지만 볼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속 동작도 정말 영리해요. 박스 쪽으로 침투를 해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야네트 선수의 영리한 움직임이 수적 우위를 도와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윙백과의 원투 연계도 좋고 볼을 준 다음에 본인이 뛰어들어가서 침투를 하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움직임조차 영리하다. 그리고 골들을 보면 헤더 골의 지분이 은근히 있습니다. 박스에 침투했을 때 헤더로 골을 마무리 짓는 어떤 그 존재감도 상당했던 선수여서 저는 이 선수가 다재다능함에 있어서는 정말 손에 꼽힐 만한 선수인데 아직은 브랜트포드의 인지도가 크지 않아서인지 또 이 선수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아이반 토니, 니코 헨리 그리고 다른 자원들에 비하면 주목을 좀 덜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언급이 덜 된 것 같아요. 근데 토니 선수나 헨리 선수가 아무래도 가장 먼저 브랜트포드 하면 언급이 좀 되는 선수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찬스를 참 많이 날리는 은베모아 같은 선수들도 언급이 좀 오히려 언급이 된다. 여러 의미로 언급이 되는데 야네트는 정말 조용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꾸준하게 활약을 하고 있고 근데도 팀의 중심이기 때문에 언성 히어로지만 좀 더 언급이 돼야 될 선수.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고요. 저의 1위도 지금 말씀하신 야네트 선수와 유사성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다재다능하고 정말 왕성한 활동량에 정말 여러 가지를 합니다, 팀을 위해서. 근데 사실 유명한 선수예요. 유명한 선수인데 왜 제가 선정했는지는 들어보면 뭐 아실 것 같아요.
선수 이름은 일단 페데리코 발베르데 선수입니다. 유명하죠. 발베르데 선수는 뭐 레알 마드리드에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또 우리가 이제 상대해야 될 우루과이 대표팀에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 미드필더로서 아주 이미 뭐 이름이 나 있는 선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하고 있는 것만 보면 이 선수는 언성 히어로과라고 봐야죠. 그리고 팀 내 다른 선수들보다는 언급이 덜하다고 봐야죠. 레알 하면은 일단 벤제마, 비니시우스, 쿠르투아, 모드리치 아닙니까? 네. 그만큼 발베르데 선수가 언급될 일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결정적인 골은 또 호드리구 선수가 많이 넣었어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유명세를 치르는 선수들은 역시 또 크카 뭐 또 이런 선수들 아닙니까? 여기에도 카르바알 선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안 뛰면서 유명한 선수들 있잖아요. 베일 선수, 아자르 선수, 언급은 많이 이스코 되죠. 선수, 이스코까지 언급은 많이 되죠. 그래서 발베르데 선수가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실 레알 팀에서. 네. 그런데 아까 야넬트 선수처럼 발베르데 선수는 정말 측면 수비 도와주러 내려오죠. 중앙 미드필더 형님들도 도와주러 왔다 갔다 네, 하죠. 네. 그러다가 기회가 생기면 자기가 또 윙포워드처럼 공격하러도 올라가야죠. 또 뭐 측면에만 기용될 것도 아니에요. 또 요즘은 이제 챔피언스리그 주요 경기들에서 측면으로 많이 기용이 됐지만 사실 중앙 미드필더로도 또 기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기용되든 이제 제 몫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왕성한 활동량을 발휘를 해줘야 되고 팀의 이제 노장 선수들이라든가 또 수비가 좀 약한 선수들이라든가 여러 포지션을 찾아다니면서 이 선수가 다 커버해주고 메꿔주고 정말 일을 많이 하는데 또 공격 기회가 오면 공격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베르데 선수는 정말 올 시즌 레알이 이제 뭐 라리가 챔피언, 유럽 챔피언까지 올랐지만 발베르데가 없었으면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었을 정도로 그리고 이 선수가 우루과이에서 하는 것과 레알에 와서 하는 거는 지금 상당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루과이 경기를 좀 보시면 우루과이에서는 완전히 중원의 지배자고 네. 중원에서 뭐 걸리면은 그냥 중거리 때리고 근데 사실 레알에서는 중거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잘 안 때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또 위대한 형들이 많으니까 그냥 나눠드리고 네. 뭐 이제 그런 것에 좀 그치고 그래서 있어서 스탯은 적죠. 스탯이 모든 대회 토탈 1골 2도움. 네.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뛰는 걸 연상하면 사실 굉장히 적은 스탯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한 골에 2개의 도움밖에 없는데 그 2개의 도움이 라리가에서 한 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한 개입니다. 그렇죠. 리버풀 팬이 크로스. 뼈저리게 알고 계실 텐데 결국은 근데 그 크로스도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양질의 크로스였죠. 그러니까 물론 그 장면이 이제 비니시우스 선수가 들어가는 거를 아놀드 선수가 전혀 이제 잡지 않고 있다가 당한 거기든 하지만 기본적으로 발베르데 선수의 크로스가 또 너무 절묘했던 것도 있어요. 네. 굉장히 작은 스탯인데 사실은 우루과이에서 중원 에이스 하는 선수 그 우루과이에서의 플레이에서는 막 원더골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자신의 그 공격 재능을 자제하면서 팀에 필요한 곳마다 뛰어다니면서 모든 걸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언성 히어로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그 바르셀로나에서 라키티치 선수가 하던 것처럼 그쵸. 라키티치 선수는 사실 스타 선수거든요. 네. 어딜 가도 사실 스타인데 바르셀로나에서는 사실 약간 언성 히어로 삘이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발베르데도 저는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키티치처럼 사실은 스타인데 레알의 환경에서는 언성 히어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올 시즌 레알의 성공에 있어서는 저는 치명적이고 아주 결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대한 영향을 줬죠. 중요 경기 때 발베르데 시프트라고 하죠. 발베르데를 바탕으로 오른쪽 측면을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가 장악해오는 경우들이 많았으니까요. 그 이제 라리가 경기는 주로 이제 경기 중간중간에 그래픽 활용을 굉장히 그렇죠. 잘하잖아요. 선수의 히트맵이 이제 좀 그려지는 경우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제가 봤던 경기에서도 발베르데가 뭐 그 중간 히트맵이 찍혔었는데 오른쪽 지역이 그냥 이렇게 빨갛게 표현이 되는 인상적인 히트맵이 딱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발베르데는 중앙에 뛰었을 때도 아니면 오른쪽 윙으로 나왔을 때도 자신이 가까운 측면에서 수비와 공격을 모두 도맡는 선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번 리버풀전에도 그 특징이 나왔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카르바알 도와주고 수비하더니 갑자기 볼 달고 운반하면서 동료들과 원투 주고받으면서 팀 빌드업을 이끌고 마지막에는 침투해서 오른쪽 높은 공간에서 크로스까지 올렸습니다. 이 정도의 선수가 역시 레알 마드리드의 모든 어떤 활동량을 책임지는 언성 히어로라는 부분에 저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발베르데 선수와 대결을 해야 되는데 네. 아마 실제로 맞붙으면은 발베르데 선수의 그 활동량과 장악력 네. 여기에
킥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한민국 팀도 상당히 좀 경계를 해야 되고 좀 고생도 좀 할 수 네.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와 곧 월드컵 본선에서 만날 선수입니다만 발베르데 선수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언성 히어로였다. 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1위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명철 해설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